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작품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꼭 연주해야 하는 곡이고 관객이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십니다. 또 세라 장 역시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손에 꼽았고, 얼마 전에 양희모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하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는 곡 중 하나인데요. 첫 시작에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이 아주 작은 소리로 연주를 시작하고, 이어서 솔로가 차고 시린 바람처럼 무대를 쫙 가르기 시작합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 부는 핀란드의 겨울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 먼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핀란드의 겨울을 닮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시벨리우스가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인데요. 그의 대표곡은 1899년에 작곡한 교향시인 핀란디아, 그리고 교향곡 2번이 사실 유명합니다. 근데 배경 얘기를 좀 하자면,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순환을 또 당했고, 13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1809년부터 1917년까지는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1894년에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 황제에 오르자 이 식민지적 지배를 한층 더 노골화 하면서 핀란드에 살았던 이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불씨가 마구마구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이런 핀란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1899년에 11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연극 역사적 전경이 상영이 되는데, 바로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핀란디아가 이 연극을 위해 작곡한 음악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시벨리우스는 교향시와 교향곡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고, 또 음악들의 자신이 사랑했던 조국에 대한 그런 애심을 나타냈고요. 오늘의 주제곡인 바이올린 협주곡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시벨리우스는 단 한 작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8살이었던 1903년에 이 작품의 작곡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월 헬싱키에서 자신의 지휘로 초연이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초연은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일단 당시 시벨리우스가 여러모로 난관에 좀 봉착되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두 번째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창작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고, 또 교향곡 2번의 대송극 즈음에 시벨리우스가 귀의 통증이 심했다고 해요. 4년 정도나 그를 괴롭히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토벤처럼 자신이 청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며, 아마도 이런 모습을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투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작곡한 곡이 음. 또 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고 하니까 시벨리우스가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어떤 유력한 비평가가 이 곡의 초연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곡이 너무 기교만 앞세우고 있고 난해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을 하죠. 굉장히 절망하고 낙담한 작곡가가 초판의 악보를 모두 걷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연주 불가.
를 선언하면서 그 후 1905년에 이 작품을 대폭 손질하여 개정판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그렇군요. 개정판. 그 개정판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네, 정말 다행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905년 10월 베를린에서 공개된 이 개정판은 카렐 할리르의 독주와 리하르드 슈트라우스도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지휘로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네. 이전과 달리 일단 구성이 굉장히 간결해졌고 교향악적 색채가 아주 강화가 된 거예요. 그게 포인트로서 청중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그리고 시빌리우스의 친분이 있었던 러시아의 위대한 바이올린 레오폴드 아우어와 그의 제자들 굉장히 유명한 야사 하이페츠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같은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 작품을 많이 연주하게 되면서 차츰 그 진가를 여러모로 널리 인정받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시벨리우스 본인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생각했다면서요? 네, 시빌리우스는 사실 음악가가 꿈이었지만 가족의 권유 때문에 헬싱키 대학 법학부에 입학을 하게 하하.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만두고 헬싱키 음악원으로 옮기는데 그의 꿈이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음악원의 현악 사중주단에서 제 세컨 바이올린, 제 2 바이올린을 맡기도 하고 또 솔리스트, 협연자로 무대에 서기도 하는데 어느 날 연주회 때 멘데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다가 너무 긴장한 탓에 공연을 망치게 되면서 본인이 상당히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접고 이제 작곡에 몰입을 하죠. 그런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만큼 시빌리우스에게는 바이올린은 평생의 친구처럼 굉장히 깊은 애착이 있는 악기다 보니 또 그리고 본인이 연주를 했다 보니 바이올린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음색을 너무나도 아, 뛰어나게 묘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인제 시벨리우스의 전기 작가인 타바시 르테르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벨리우스는 그 스스로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멘델스존, 브람스와는 달리 바이올린 전문 테크닉에 대해 문제에 대해 다른 바이올리니스트의 조언이 필요치 않았다. 따라서 그의 상상력 속에서 그 협주곡의 독주자로 항상 자신을 염두에 음. 두었던 것이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 하는 지극한 애정이 있었기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바이올린 협주곡을 훌륭한 연주 작품을 완성해낸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핀란드의 겨울을 닮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겠습니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의 매력은 뭘까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주자들 그리고 청중 모두가 사랑하는 곡이라고 했는데 그 네.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1 악장부터 2 악장을 거쳐 3 악장같이 정말 버릴 구간이 단 한 구간도 없는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들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곡의 음악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 곡은 사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여러 가지 표현과 다채로운 기교적 패세지들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유명한 또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좀 음울한 그 북부 지역의 멜로디 그리고 독특하면서 환상적인 그 선율이 아주 가슴을 시릴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인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외세 침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국 핀란드에 대한 애착, 안타까움 그리고 열정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이올린 독주가 그 가운데 고독하고 가슴 아프게 진행이 되고 그런 이 바이올린 독주와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이 북유럽 작곡가의 손길 안에서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진행은 어떤가요? 네, 비록 단 한 곡의 협주곡을 남겼지만 네. 이 협주곡의 위력은 굉장히 막강하죠. 일단 음악적으로 가장 빼어나다는 평을 듣는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적당히 빠르게라는 템포 마킹이죠. 이 작품은 아주 고요하면서 어두운 호수의 살얼음과 같은 고요한 바이올린 선율 위에 독주 바이올린이 백조처럼 애수띤 제1주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랑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시작이 마치 핀란드의 눈 쌓인 높은 산 위에
차가운 공기 같은 오케스트라 그리고 바이올린의 8분음표 위에 이제 솔로가 오프닝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차가운 분위기를 살리면서 8분음표가 흘러가니 박자를 지키는데 또 멜로디를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호흡으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악보를 보면 프레이즈 끝음마다 시벨리우스가 데크레션도 즉 자가지라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작곡가가 끝을 확 커지지 않게 끝내지 말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이어서 이 악장은 아다지오 디 몰토 그냥 아다지오도 느린 템포인데 디 몰토 매우 느리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악장은 북유럽 특유의 서정이 아주 확연한 곡입니다. 독주 바이올린이 어떤 표정을 띤 채 노래하는 그 느낌의 악보들을 연주하다가 오케스트라가 합세하면서 음악의 규모가 점점 확장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는 가운데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인데 이 첼로 베이스 저음의 3박자 패턴을 북극곰을 위한 폴로네이스라는 평론가의 말들이 있어요. 이런 이 패턴의 묵직한 댄스 느낌이 특징이고요. 재연부에 들어가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막 열정적으로 쌓아 올릴 때 갈비뼈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솔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이제는 솔리스트나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다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악장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정말 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이 작품을 연주하고 앨범을 발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인기가 높은 명곡인 만큼 명반도 많은데 몇 개만 소개를 하자면 일단 지네트 누베와 야사 하이페츠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굉장한 강렬한 감흥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하이페츠의 연주를 듣고 있자면 굉장히 극도로 단단하고 예리하게 어떤 그 명검의 나라에 베일 것만 같은 느낌으로 오싹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정경화 선생님의 그 전설적인 데뷔 음반 또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죠. 그녀의 어떤 직관적과 활활 타오른 정열은 누구에게도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할 만큼 독보적입니다. 또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 아주 청결한 음색과 세련된 테크닉을 앞세운 초량리의 연주가 일단 굉장히 귀에 꽂힙니다. 이 음반에서는 특히 살로넨이 지휘한 그 오케스트라 파트의 능동적인 느낌과 야성적인 파괴력이 돋보이는 연주입니다. 네.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시 후에 듣게 될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이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할지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